이혼하고 나간 전 며느리 집인 줄도 모르고 월세 보러 왔다가 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야, 네가 여기 주인이야? 악을 쓰듯 소리치는 시어머니 앞에 등기부 한 장을 조용히 내밀었더니 그렇게 뻔뻔하던 입들이 순식간에 다물어지네요. 가족이라는 말로 며느리 상여금이며 아이 적금 통장까지 제 돈처럼 꺼내 쓰던 사람들. 결국 이혼 뒤엔 본인들이 월세집을 찾아다니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집 주인이 바로 그 이혼한 며느리였던 거죠. 화려한 재벌 반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부 한 장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한 여자의 아주 현실적이고도 매운맛 나는 사이다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햇살이 유난히 잘 드는 오후였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이 낡은 18평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겨울엔 좀 춥겠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첫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참 포근해지더라고요. 도배를 막 끝낸 거실에서는 아직 풀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레를 빨아 창틀을 닦으며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죠. 사장님, 집 상태가 너무 좋네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함께 온 공인중개사 김 사장님이 거실 바닥을 발로 툭툭 치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언을 구했답니다. 딸아이 학기 때문에 당장은 못 들어와서요. 딱 1년만 단기로 월세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걱정 마세요. 요새 이런 소형 월세가 귀해서 금방 연락 올 겁니다. 마침 지금 손님 한 팀이 근처라고 하니까 바로 보여드려도 되죠? 김 사장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 밖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끼익 열렸죠. 저는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거실 한복판에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복도가 왜 이렇게 좁아? 짐 들여놓기도 힘들겠네.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얼굴이 반쪽이 된 시누이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푹 숙인 전 남편이 보였죠. 이혼한 지 고작 반년 만에 제 집 거실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머, 사장님들 오셨어요? 이쪽이 집주인. 중개사 김 사장님이 저를 소개하려다 말고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독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혹시 우리 미행했냐?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삿대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언니, 여기 언니 집이에요? 아니, 어떻게? 시누이가 더듬거리며 묻자 전 남편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현관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없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행이라니요, 어머니. 제 집 제가 보러 온 건데 뭐가 이상한가요? 제 집?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아파트를 사? 내 아들한테 위자료라도 두둑이 뜯어냈니? 사장님, 이 여자 말 믿지 마요. 어디서 주인 행세야. 시어머니는 중개사 사장님의 팔을 붙들고 악을 썼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구석에 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아침 법원 근처에서 떼어온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코앞에 내밀었답니다. 네, 제 이름으로 된 제 집 맞습니다. 여기 소유자 성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등기부 제일 윗줄,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참이나 서류를 노려보던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너 분명히 빈손으로 나갔잖아. 내 아들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어머니 아들 돈은 어머니 아들이 다 까먹었죠. 제 돈은 제가 지켰고요. 어머니랑 아가씨 살 월세집 알아보신다더니 하필 제 집으로 오셨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누이는 창피한지 얼굴을 가리고 복도로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등기부를 쥔 제 손을 노려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간신히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군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후회,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비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4명이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어 보였죠. 남의 돈 탐내지 않고 제 몫만 챙기며 살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당신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 갉아먹는 사람들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요. 말 다 했니? 2년이 이혼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시어머니가 다시 달려들 기세를 보였지만 옆에 있던 중개사 사장님이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손님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집주인분이 계약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전 이 집 못 보여드려요. 나가서 얘기하시죠. 결국 세 사람은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위풍당당하던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시어머니와 고개를 숙인 남매의 실루엣이 좁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죠. 텅 빈 거실에 다시 혼자 남으니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11년을 버티며 모은 적금, 상여금,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피 같은 도움으로 일궈낸 이 18평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견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시댁 식구들과 어우러져 잘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라는 달콤한 말로 제 주머니를 털었고 제 인내심을 당연하게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내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말하곤 했었죠. 그 말에 속아 제 앞날을 갉아먹던 지난 9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틀을 닦던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가벼워졌답니다. 이 낡은 집 한 채가 주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제 몫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경쾌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그토록 차갑게 등기부를 내밀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는지, 그 서글프고도 치열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결혼 생활 9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밑빠진 독에 제 인생을 쏟아붓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23년은 저도 여느 세댁처럼 그저 잘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정형외과 원무과에서 11년을 버티며 번 제 월급과 상여금은 우리 세 식구의 든든한 앞날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제 돈은 그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공용 지갑 같은 것이었답니다. 지영아, 너 이번에 병원에서 근속 상여금 나왔다며? 그거 얼마니? 신혼여행 다녀온 지 1년도 안 됐을 무렵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옆에 앉아 있던 남편이 제 허벅지를 툭 치며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한 500 좀 넘게 나왔을걸? 지영이가 워낙 성실하잖아. 어머, 그래. 마침 잘 됐다. 나 요새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려는데 큰 병원은 검사비만 해도 100단이라더구나. 네가 병원 다니니까 잘 알지 않니?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은 제 반응을 살피느라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어머니, 그건 저희 전세금 대출 갚으려고 따로 모아둔 거라 하고 말꼬리를 흐리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얘 좀 봐라. 가족끼리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못 써. 며느리 잘 들어오면 집안 어른 건강도 좋아진다더니 내 말이 틀린 거니? 결국 그날 제 상여금의 절반은 시어머니의 보약과 검사비 명목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내가 보너스 타면 채워줄게라며 제 어깨를 다독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명절마다 올리는 제사비부터 시댁 친척들 경조사비까지 모든 지출은 자연스럽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시누이가 미용실을 차리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리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원장님 밑에서 기술도 다 배웠단 말이에요. 보증금만 조금 보태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언니 용돈도 챙겨드리고 빌린 돈도 이자 쳐서 다 갚을게요. 당시 저는 아이 교육비를 위해 3년 만기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제 등을 밀며 간곡하게 부탁했죠. 지영아, 내 동생 알잖아. 애가 철은 없어도 손재주는 좋아. 오빠 믿고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자. 우리 집안에서 사장님 한 명 나오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오빠, 이건 우리의 대학 등록금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아가씨 저번에 옷가게 하겠다고 했을 때도 오빠가 내 적금 깨서 도와줬잖아. 그때 한 푼이라도 돌려받았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만 하냐? 내 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돈 몇 천이 아까워. 너 우리 집 식구 맞긴 해? 사사건건 장부 적듯 따지고 드는 거 진짜 정 떨어진다. 평소에는 점잖던 남편이 돈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돌변하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의 화합을 깨는 파렴치한이라도 된 기분이 들게 만들었죠. 다음 날 시댁에 불려가니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곡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 동생 하나 못 돕는 아들을 뒀으니 내가 죽어야지 죽어. 엄마, 지영이도 생각 중이래. 너무 그러지 마. 남편은 시어머니 곁에서 제 눈치를 보며 상황을 유도했습니다. 시누이는 구석에서 연신 코를 훌쩍이며 언니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언니 힘들게 하네요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압박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은행에 가서 2년 가까이 부어온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끝이 부르르 떨렸죠.
그렇게 제 살점 같은 돈이 신우이의 미용실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은 개업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언니, 이번 달 월세가 좀 모자라는데 언니, 재료비가 밀려서 그런데 이번만 좀 일하며 손을 벌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따지면 남편은 언제나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동생이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했겠어? 나한테 말하면 내가 속상해할까봐 그러는 거잖아. 너 병원 다니면서 돈도 잘 벌면서 동생 기 좀 살려주면 안 돼? 오빠 나도 힘들게 번 돈이야. 병원에서 진상 환자들 상대해 가면서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녀서 번 돈이라고. 왜 오빠네 식구들은 당연하게 내 지갑을 열어? 가족이라니까. 너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 내 돈 따지는 게 무슨 부부야? 그놈의 가족, 그놈의 우리. 그 말들은 제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재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힐 때마다 며느리가 속이 좁으면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온다며 저를 타박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박한 사람인가 싶어 자책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고 있는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시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지영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니? 사는 게 아니지? 아니야, 엄마. 요새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속이지 마라. 너 눈밑이 퀭한 게 꼭 어디에 기 빨린 사람 같다. 예, 정 때문에 퍼다 줘도 내 미천까지 다 털어주지는 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받기만 하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아는 법이야. 남 귀한 줄 알면 내 몸 귀한 줄도 알아야지. 엄마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어준 건 미천뿐만이 아니라 제 영혼과 아이의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엄마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늪은 이미 제 발목을 잡고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늪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제가 마주하지 못한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죠.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길었던 계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신우이의 미용실 폐업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터졌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현관 가득 무질서하게 널브러진 낯선 신발들이었습니다. 아유, 며느리 왔니? 나 다리가 이래서 꼼짝도 못하겠다. 물 좀 한 잔 다오.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곁에는 신우이가 퀭한 눈으로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미리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엄마 수술하고 재활하셔야 하는데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잖아. 아가씨도 가게 정리하느라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만 같이 지내기로 했어. 당분간이라니? 오빠, 우리 집 24평이야. 방 3개 중에 하나는 창고고 하나는 우리의 방인데 어머니랑 아가씨가 어디서 자라고? 제 물음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안방 옆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8살 된 우리 딸아이의 방이었죠. 서윤이 방 좀 비웠어. 애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랑 같이 안방에서 자면 되잖아. 엄마 환자신데 침대 쓰셔야지, 안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서윤이 방으로 달려갔답니다. 아이의 책상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분홍색 침대 위에는 시어머니의 짐 가방과 약 봉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온 서윤이는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방에서 못 자? 내 인형들은 어디 갔어? 서윤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조금만 참자, 응? 아이를 달래면서도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병원 원무과에서 밀려드는 환자들과 씨름하고, 밤에는 퇴근하기 무섭게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 찌개가 너무 짜다. 환자식인데 신경 좀 쓰지 그러니? 그리고 아가씨 속상해서 입맛도 없다는데 네가 맛있는 것 좀 사다 먹여라. 올케가 돼서 어쩜 그렇게 무심해? 신우이는 하루 종일 거실에 누워 있다가 제가 퇴근하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척을 했죠. 오빠, 나 때문에 언니가 고생이 많네. 내가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언니가 나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도 못 나오겠어.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독하냐? 동생 장사 망해서 죽고 싶다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안 나와?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타인들에게 제 공간을 빼앗기고 제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사라진 차가운 수용소 같았죠. 진짜 비극은 그해 늦겨울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 인상분 2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제 비상금과 적금을 합쳐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앞두고 생활비 계좌를 확인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어? 부부가 함께 관리하던 생활비 계좌는 물론이고 서윤이 이름으로 따로 떼어두었던 교육비 통장까지 텅 비어 있더라고요.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지난 석 달 사이 야금야금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오빠, 이 돈 다 어디 갔어? 서윤이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어디로 보냈냐고. 제 비명 섞인 물음에 남편은 침대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더군요. 한참 뒤에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재활치료비랑 아가씨 미용실 정리할 때 카드 빚 남은 거 좀 갚아줬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 돈이 문제야? 전세금은 대출 좀 더 받으면 되잖아. 오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 나 잠 안 자고 주말 당직까지 서가면서 모은 돈이야. 서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 보내고 책 사주려고 오빠랑 나랑 같이 도장 찍어서 만든 통장이라고. 야, 너는 돈돈거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우리 엄마 다리 잘 못 쓰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 동생 신용불량자 되게 내버려둬? 넌 어떻게 된 애가 내 새끼 귀한 줄만 알고 시댁 식구 귀한 줄은 몰라. 남편의 고함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삿대질하며 제 얼굴 앞에 손가락을 휘둘렀죠.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이 집에 살겠나? 자식 살리겠다고 부모가 돈 좀 썩기로 써니 그걸 가지고 내 아들을 이렇게 쥐 잡듯 잡아? 네가 이 집에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시누이는 옆에서 가증스럽게 울먹이며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죽으면 다 해결되겠죠? 오빠, 나 그냥 나갈래. 언니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제 등에 칼을 꽂았고 제가 베푼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이 사람들은 제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었죠.
구석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던 서윤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미련이라는 것을요.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이 집에 해온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 목 제대로 챙겨서 나가볼게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경악 섞인 물음을 뒤로하고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윤이의 여분 통장과 제 인감도장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시작했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남편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폭언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저를 욕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밀려난 바로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을 결심을 굳혔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8살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친정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시던 엄마는 제 몰골을 보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품에 안으셨죠. 그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잘 왔다. 일단 밥부터 먹자. 그래야 머리가 도는 법이야.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을 보는데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허기에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을 하느라 정작 저와 서윤이는 찬밥에 물을 말아먹기 일쑤였거든요. 서윤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제 캐리어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쳐다보셨습니다. 지영아, 울음은 그만 그치고 이리 좀 앉아봐라. 아빠는 평생을 구청 지적과에서 근무하며 서류와 씨름해온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통장 내역과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시던 아빠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라앉더라고요. 아빠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낡은 수첩과 볼펜을 꺼내 드셨습니다. 억울하다고 100번 소리쳐봐야 소용없다. 말은 날아가도 기록은 남는 법이야. 올 시간에 네가 저 집에 쏟아부은 돈, 그 흐름부터 다시 잡자꾸나. 그날 밤부터 아빠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전쟁 같은 기록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뽑아온 3년치 이체 내역을 보며 빨간 펜으로 줄을 그으셨죠. 시누이 미용실 보증금으로 나간 제 적금 3천만 원, 시어머니 수술비와 재활비로 야금야금 빠져나간 1,2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남편이 무단으로 손을 댄 서윤의 교육비 1,500만 원까지. 숫자로 정리된 배신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답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다. 내 동의 없이 빼간 돈은 횡령이나 다름없고. 지영아, 떨지 마라. 이 기록들이 내 방패가 되어줄 거다. 아빠는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아빠가 정리해준 서류 뭉치를 들고 아빠의 지인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상담실에서 변호사는 제 기록들을 한참 동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자금 출처가 주인공분의 급여와 적금이라는 게 이만큼 확실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아이 교육비를 임의로 인출한 건 양육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저 사람들한테 제 권리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이 기록과 절차로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반격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 연락이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친정에서 시위할 거야? 엄마가 너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셔. 동생도 언니 무서워서 집에 못 있겠다고 울고 있고 적당히 하고 들어와서 사과드려. 남편의 그 뻔뻔한 말투에 예전 같으면 가슴이 떨려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제 가방 속 아빠가 정리해준 서류 뭉치를 만지는 순간 이상하게 평온해지더라고요. 저는 길가에 멈춰서서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사과는 당신 식구들이 해야지. 내가 당신한테 요구할 건 이제 사과가 아니라 정리야. 정리? 무슨 정리? 생활비 계좌 분리하고 우리의 돈 빼간 거 다시 채워 넣어. 그리고 어머니랑 아가씨 이번 달 안으로 우리 집에서 내보내. 안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진짜 독해졌다? 돈 몇 푼 가지고 가족을 내쫓으라고? 너 진짜 미쳤구나. 아니, 나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 기록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보이더라.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 준 거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뽀얗게 우려낸 사골국을 내놓으며 제 얼굴을 살피시더군요. 지영아, 무섭지? 그래도 잘했다. 내 아빠 말대로 기록으로 끝내고 나면 그때부턴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엄마의 그 한마디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제 삶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서윤이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따뜻한 싹이 돋아나고 있었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던 날 법원 문을 나서며 마셨던 그 차가운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아빠와 함께 밤새 정리했던 그 기록들이 결국 제 권리를 지켜냈거든요. 재산분할금 일부와 11년 동안 성실히 부어온 적금, 그리고 아빠가 퇴직금에서 떼어주신 차용금에 소액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18평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복도식 소형 아파트겠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답니다. 딸 서윤이가 2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는 전학을 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당분간 친정에 머물며 이 집을 1년 단기 월세로 내놓기로 했죠. 대출 이자와 관리비라도 충당해야 제 삶의 기반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이 있다는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꽤 들떠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 몰라 집안 구석구석을 닫고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아니, 복도가 왜 이렇게 좁아? 이런 집은 겨울에 외풍심에서 못 살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그리고 시누이였으니까요. 김 사장님은 상황을 모른 채 제 쪽을 가리키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사장님들 오셨네. 이분이 이 집 주인분이세요. 젊은 분이 참 야무지게 집을 잘 고쳐두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다 말고 고개를 들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제 얼굴과 집안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왜 이 집에서 나와?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삿대질하며 제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한때 제게 호통치던 그 기세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전 같은 두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월세 보러 오셨다면서요? 여기 주인은 접니다. 집주인이 여기 있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뭐, 주인? 네가 이 집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분명히 위자료도 얼마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나갔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주었죠. 이름 확인하셨죠? 제 이름으로 된 제 집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쫓겨난 건 제가 아니라 돈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 전셋집마저 빼야 하는 당신들 사정 아니었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시누이는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옷소매를 잡으려 하더군요. 언니, 진짜 언니 집이에요? 아휴, 우리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엄마 수술비 때문에 보증금까지 다 날렸단 말이에요. 언니, 우리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시누이의 가증스러운 부탁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 지경까지 떨어진 이유는 명확했죠. 시누이의 장사 실패와 전 남편의 무리한 보증,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못한 그놈의 체면 때문이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전 남편이 그제야 비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우리 몰래 이런 집을 준비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뻔히 알면서 내가 당신들 처지를 왜 알아야 하는데? 우린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야. 당신들이 내 돈 빼돌려다가 시누이 빚 갚고 어머니 병원비로 펑펑 쓸 때 나는 내 아이랑 길바닥에 나 앉을까봐 밤마다 울었어. 그 눈물이 모여서 만든 게 이 집이야. 저는 전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격지심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전 시어머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집까지 사놓고 모른 척을 해? 너 2년 천벌 받을 줄 알아라. 천벌은 며느리 돈을 자기 집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손녀딸 통장까지 손댄 당신들이 받아야지.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분들께는 이 집 못 내드려요. 당장 나가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김 사장님도 당황한 듯 그들을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거실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작고 초라한 이방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8평 공간이 비록 넓지는 않아도 이제는 누구도 제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저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집 크기의 승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실감이 비로소 온몸으로 전해졌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 진짜 집이야. 그 한마디에 맺혀있던 모든 울분이 눈물 한 방울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답니다. 그날 18평 아파트 복도에서 그들을 쫓아내듯 보낸 뒤로 한동안은 발을 뻗고 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본 그들의 도끼는 오히려 더 시퍼렇게 날이 서서 저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었죠. 너 진짜 무서운 여자더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적게 해주려고 일부러 돈 빼돌려서 그 집 산 거 맞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빼돌리다니요. 법원에서 재산 내역 다 까고 조정이혼한 거 잊으셨어요? 당신이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 우리의 교육비 손댄 거 다 감안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말은 바로 해. 우리 엄마는 지금 네가 애 앞세워서 돈 챙긴 거라고 온 동네방네 말씀하고 다니셔. 친척들도 다 너 욕한다고.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친척들 사이에서 제가 아이를 무기로 돈을 뜯어내고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집을 샀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집을 소개해준 중개사 김 사장님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그 집 분쟁 있는 집이니까 월세 놓지 말라며 회방을 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사장님, 그분들 말이 사실인가요? 괜히 문제 생기면 저희도 곤란해서요. 김 사장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제 방패는 오직 하나, 아빠가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기록뿐이었죠. 저는 곧장 아빠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돋보기를 고쳐 쓰시며 묵묵히 서류 뭉치를 챙기시더라고요. 지영아, 짓는 개는 무서울 게 없다. 무서운 건 증거지. 네가 이 집 살 때 들어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출처 정리해 두자꾸나. 아빠의 지도 아래 저는 매매계약서, 조정이혼 결정문, 재산분할금 입금 내역, 그리고 아빠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한 푼 한 푼 빠져나간 취등록세와 대출 실행 내역까지 복사해 두니 마음이 한결 단단해지더군요. 저는 그 자료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주장해봐야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확답을 듣고 나니 비로소 눈앞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전 남편의 현재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전 남편은 시누이의 미용실 폐업 채무에 보증을 선 것도 모자라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 명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도가 바닥을 쳤더라고요. 세상에, 보증금까지 다 날렸다는 게 진짜였나 보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마저 전 남편의 빚 잔치에 들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8평 소형 아파트 월세를 보러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이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동생의 사고를 수습하느라 제 인생까지 다시 끌어들이려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죄책감이 깨끗이 사라졌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온 전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식구들이 무너진 건 내가 돈을 빼돌려서가 아니야. 몇 년 동안 당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돈 관리와 허세 때문이지. 내 집 주위에서 한 번만 더 얼쩡거리거나 소문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형사 고소든 민사 소송이든 내가 가진 이 기록들로 끝까지 갈 거니까.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아빠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켜. 더 이상 추해지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마침내 그 끈질긴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냈다는 해방감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18평 아파트의 등기부와 자금 출처 서류들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종이 뭉치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주는 갑옷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은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몫을 지키지 못하면 내 아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게 깔렸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선명해졌답니다. 이 징글징글한 뒤끝도 결국 제가 세워둔 단단한 서류의 벽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침묵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로 본다는 말처럼 제가 대응하지 않자 시댁 식구들은 제 인내심을 유약함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빠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정리한 그 방대한 기록들을 들고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경계선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말뚝을 받기로 했답니다. 지영 씨, 이 정도 자료면 내용 증명 한 장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건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서 보낼게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법률사무소에 빨간 직인이 찍힌 하얀 봉투가 배달되었죠. 그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들이 제게서 가져간 돈의 목록과 앞으로 한 번만 더 제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아주 드라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받은 날 저녁 전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앞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한참 동안 식어가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영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용 증명이라니. 우리 9년이나 같이 산 사이잖아. 그의 입에서 나온 9년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9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당신은 내 통장 잔고만 봤지 내 속이 어떻게 타들어가는지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그 내용 증명은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자초한 거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동생 빚 갚느라 월급 압류 들어오기 일보 직전이고 엄마는 매일 밤 잠도 못 주무시고 우셔. 너 18평 그 집 방 3개라며.
우리 엄마랑 동생 당분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주면 안 돼? 양육비는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나중에 꼭 갚을게.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또다시 제 선의를 구걸하러 온 것이었죠.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조정문에 명시된 양육비 이행 확약서야. 당신이 이번 달까지 밀린 양육비 입금 안 하면 나 바로 당신 회사 급여 압류 절차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당신들이 발을 들릴 곳이 아니야. 내 딸 서윤이가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갖고 행복해하는 곳이거든. 제 단호한 말투에 남편은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속삭이더군요. 너 정말 무섭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건 당신이 내 돈을 당신 집 쌈짓돈처럼 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야. 아니,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가족이라는 말로 내 입을 막았을 때부터지. 미안하다는 말보다 자기 살 길부터 찾는 당신 보니까 나 정말 이혼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근무하는 정형외과 원무가 로비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려 했거든요. 이년아,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독사 같은 년이 어디서 얼굴을 들고 이래. 시어머니가 로비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려 할 때 저는 미리 원무가 보안 요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요원들이 시어머니를 제지하자 저는 말없이 변호사를 통해 보냈던 내용 증명 사본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적힌 대로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저 정말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이 병원에 CCTV 다 돌아가고 있고 저 여기서 11년 다닌 사람이에요. 제 앞길 막으시면 저도 어머니 아들 급여 압류해서 제 목 다 찾아올 거예요. 제 차가운 눈빛에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을 텐데 이제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노인의 처량한 몸부림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인 듯 악담을 퍼부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에게서도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라는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은 끈질긴 의존의 손길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 뜬 달이 참 밝았습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서윤이 숙제를 봐주고 계셨고 엄마는 주방에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계셨죠.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풍경 속에 제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류 뭉치로 관계를 끊어냈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비정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서류들은 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답니다. 누구에게도 제 몫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내 아이의 웃음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서려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18평 집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으로 승부했던 그 지난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활짝 열린 제 집 현관문이 증명해 주겠지요.
그 평온한 아침을 상상하며 저는 서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답니다. 매미 소리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드디어 딸 서윤이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사를 단행했죠. 이삿짐 트럭이 낡은 복도식 아파트 앞에 멈춰 섰을 때 제 가슴은 설렘과 안도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비좁고 오래된 18평 소형 아파트일지 몰라도 그 현관문 너머에는 오로지 저와 서윤이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여기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나 여기서 혼자 자도 돼? 내 침대랑 책상도 들어오는 거지? 서윤이가 텅 빈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묻는데 그 밝은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답니다. 9년 전 결혼하며 샀던 짐들은 대부분 중고로 처분하거나 버렸습니다. 그 짐들에는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와 남편의 방관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도저히 가져올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대신 서윤이가 직접 고른 하늘색 커튼과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원목 식탁이 그 자리를 채웠죠. 친정엄마는 새벽부터 서윤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장조림, 갓 담근 겉절이를 한가득 만들어 오셨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며 엄마는 연신 집안 곳곳을 살피셨죠. 지영아, 집이 작아도 남양이라 해가 깊게 들어와서 참 좋다. 구석구석 곰팡이 하나 없는 것 보니 전 주인이 깔끔하게 살았나 보네. 여기서 좋은 꿈만 꾸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아라. 엄마가 갓 지은 밥 냄새가 거실을 채우자 비로소 이곳이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아빠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공구 상자를 챙겨와 낡은 문고리를 교체하고 창틀 수평을 맞추셨죠. 아빠는 작업을 마치고 현관에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 손으로 직접 누르게 하셨답니다. 지영아, 비밀번호는 내 생일도 서윤이 생일도 아닌 너만 아는 숫자로 해라. 이제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너뿐이라는 걸 잊지 마. 말은 날아가도 기록은 남고 명의는 속이지 않는 법이다. 아빠의 그 단단한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띠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온갖 풍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우리만의 성이 완성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 술 취해 들어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고 불쑥 찾아와 살림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릴 일도 없었죠.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의 소식은 중개사 김 사장님이나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급여 압류 예고 통보를 받은 뒤로 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에 겁을 먹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제가 내놓았던 그 18평 집보다 훨씬 좁고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도 영화처럼 비참하게 망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각자 자신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었죠. 한때는 그들이 처절하게 불행해지길 바란 적도 있었고 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서윤이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나니 저들의 소식조차 창밖을 지나가는 소음처럼 무덤덤하게 느껴졌답니다. 이 집에서 맞는 첫날 밤 서윤이를 재우고 거실 창가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가끔 이웃들의 두렁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정겨운 삶의 흔적처럼 들리더라고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제 지갑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가스라이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계획대로 흐르는 시간과
제 노력으로 일궈낸 온전한 평화뿐이었죠. 거실 벽에는 아빠가 퇴직하시던 날 가져오신 지적도 대신 서윤이가 학교에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아주 크게 웃고 있더군요. 그 그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재벌가처럼 사는 것도 수십 평 넓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내 몫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단단한 마음, 그리고 내 아이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평화롭게 먹을 수 있는 그 사소한 일상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자신의 영혼과 미래를 갉아먹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음 대신 기록을 해두세요. 정 대신 서류를 믿으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습니다. 착한 며느리, 참는 아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현관 불을 끄고 서윤이 옆에 누우니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서 갓 지은 밥과 함께 먹여야겠습니다. 낡은 복도식 아파트의 좁은 창문 너머로 여름 밤바람이 참으로 달콤하게 불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28평 집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긴 싸움은 끝났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8평 작은 집이 누군가에겐 좁아 보여도 내 이름 석자 박힌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안식처 아닐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내 몫을 꼭 지켜내는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